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함에 편지 쓰는 기분으로 제 인생을 숨막히도록 길게 적어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정순자라고 부르고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너무 극적이라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아주 평범한 삶의 기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전부였던 시간들입니다. 긴 글이지만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전쟁이 지나고 사람들 사정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시절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농사로 늘 바빴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든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40이 넘도록 손에서 일감을 놓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대와 실망, 사랑과 미움이 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한 남자였어요. 결혼 생활은 평탄치 못했지만 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 현수는 태어나자마자 제 심장을 흔들어 놓았어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도 채 못 지난 우리 아들을 안고 저는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저는 어느새 한 집안의 무책임한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게 제가라도 해라 같은 말들이 흘러나왔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제 속에서 단호한 결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내가 지킬 것이다.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겠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질 듯 했지만 그럴 때마다 현수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사 일을 하면서 저는 언제나 돈을 벌어 아이에게 최소한의 안정이라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절의 생활은 말로 다 못합니다. 목이 터져라 일해도 월급이 모자랐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밥을 못 챙겨주어 애가 배고파 우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커가는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으니까요. 현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전에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혼은 저에게 한 번의 기회였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두 가닥의 삶을 하나로 묶어보자는 마음으로 저와 태수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태수는 성실했고 아이들도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계모라는 이름은 제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태수의 아들 진철이는 처음부터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은 그 자체로 칼날 같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새장가 같는데 그냥 아줌마가 왔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제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삼키고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시간이 흘렀지만 진철이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그리고 그 뒤의 시절들 속에서 진철이는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가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태수는 많이 지쳐 있었고 스트레스는 점차 그의 몸을 잠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던 남자가 다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이 제 인생에 남긴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였지만 더 큰 상처는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철이는 장례 때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쏘스라치게 놀랐고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그는 어릴 적의 상처를 아직도 지니고 있었고 그 상처는 제가 아무리 보듬으려 해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느새 아이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진철은 공부를 잘했고 현수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아이들을 옥죄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일은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가사 도우미, 건물 청소, 대청소 등 몸으로 때우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식모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제가 들리지 않는 듯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여자 남자들 집에서 식모나 하고 살더라.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서 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병원비를 내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 저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진철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녹였고 동시에 두려움도 주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리 같은 집에서 어떻게? 그러나 진철이의 눈빛을 보면 제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일했고 공부를 위해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쉬는 날이면 시장에서 일거리라도 찾아 나섰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몰래 아끼며 저축을 늘렸습니다. 진철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철이도 그 무렵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태수의 죽음 이후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진철이가 찾아와서는 아줌마 아니 엄마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을 못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겐 큰 보상이었어요. 저도 그제야 제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냥 조용히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진철이는 가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도 새벽에 일어나 제가 일 나가는 걸 배웅해 주곤 했습니다. 그 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겨울 진철이 아줌마 아니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대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부엌 구석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지만 곧 그 눈물을 닦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제게는 신성했으니까요. 현수는 교사가 되었고 진철이는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현수는 일찍이 같은 교사와 결혼을 했고 진철이 35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상견례 날 저는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그날따라 손끝이 자꾸 떨리더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진철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저는 그저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었다는 것도,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릴 만큼 자라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남편까지 죽고 셋이 살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린 아이도 힘들었겠지요. 초라한 쌔방에서 진철이와 현수가 교복 차림으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만 잘 자라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던 밤들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날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향이 풍겼고 양쪽 가족들이 한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비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했습니다. 참 좋은 아이를 데려왔구나 싶어 속으로 안도했죠. 그런데 잠시 후 그녀의 아버지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묘한 미소를 띠며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꽂혔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예리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애써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의 입으로 들으니 멍해지더군요. 그저 손끝으로 젓가락을 쥐고 식은 밥을 건드리며 그렇지만 제가 키웠습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섞어 말했죠. 아휴, 요즘은 참 별일 다 있네. 남의 자식 키워 의사 만든다고 본인 생모라도 되는 줄 아시나?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까지 바라시는 건 아니죠?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 연고도 없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새벽마다 빨래하고 밥하고 밤에는 아이 공부를 봐주며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울음을 참기 위해서였죠.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모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의자가 쾅 소리를 내며 밀렸습니다. 진철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손이 사돈 어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진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아는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니라고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예비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뺨을 감싸 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철이를 노려봤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어요. 이후 상황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비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고 사돈 어른은 소리를 지르다 결국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저 손을 바라보다가 진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웃음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구나. 세상은 제게 단 한 번도 다정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철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아. 그 사건 이후로 그 혼담은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화가 나지도 풀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세상의 가면은 쉽게 벗겨지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 집안은 결국 우리 인연을 끊었고 저는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중요한 건 집안의 체면이나 사돈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들과 제가 서로에게 주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진철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현수는 교직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생활력과 인간성 덕에 동네에서 믿음직한 이웃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손님들의 존중을 받게 되었고 가끔은 순자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식모라는 꼬리표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은 쉽게 상처를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도 바뀌더군요. 제가 받은 보상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진철이가 병원을 열었고 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수는 제게 자주 꽃도 사다 주고 주말이면 함께 밥도 먹으러 옵니다. 본인의 사랑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현수도 아주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보상이자 제 오랜 고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아이들이 제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제일 큰 위안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전환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웃을 돌보고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아온 것을 어느 날 한 지역신문 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저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며 집을 찾아왔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응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뒤로 지역 사회에서 작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힘들게 아이들을 키운 어머님이라며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고 어느 날 지역 사회복지단체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그 감사패는 저에게 겉으로 보이는 명예보다 더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되었고 제가 지나온 고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한 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 외에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에 도와주었던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과거를 이야기하며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했구나. 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제야 알겠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앙금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굳이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지냈느냐, 건강하냐는 평범한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니라 평안이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다고 느꼈지만 어느새 저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력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걸어왔나?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비록 외로웠고 고단했지만 그 끝에 이만큼의 평안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맞습니다. 많은 일이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불공평함 속에서도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모욕과 좌절 그리고 체면을 구긴 기억들이 결국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쉽게 재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겪은 상처와 귀한 순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베푸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것,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저는 주변의 젊은 엄마들에게 아이를 맡아 돌봐주기도 하고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괜찮다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게 제겐 큰 보람입니다. 제게 돌아온 건 결국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이유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밤에 깨어 현수와 민정이 어렸을 적을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도 압니다. 누군가는 저를 위해 기도했겠죠. 누군가는 무관심했겠지만 결국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늙어가고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손에 쥔 채로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밑바닥을 찍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굴곡들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나 위로가 된다면 그보다 큰 보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아이들과 웃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가끔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는 건 처음입니다.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할 기회가 얼마 없었거든요. 라디오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혹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이 글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듯 여러분도 분명히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순자 드림